안녕하십니까. 대치동 청명한의원 원장 어미키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오 대박, 내가 드디어 또 눈이 떠졌네 하고 기쁜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뜬다고 하는 것은 언젠가 눈을 뜨지 못하는 날이 오기 때문에 하루에 마이너스 1씩 사라지는 아주 소중한 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당연히 눈이 떠지니까 내 노력 같은 것들이 하나도 필요 없이 저절로 눈이 떠지니까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그냥 평범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 몸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정교한 어떤 시스템이 나를 깨우는 그 과정을 살펴보면 그것은 어쩌면 기적과 같은 그런 현상으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의사들이 아침에 눈 뜨는 상황을 학문적인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좀 더 의미 있게 바라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눈을 뜨기 전에는 코티졸이라고 해서 우리를 각성시키는 심장을 빠르게 뛰고 호흡을 빠르게 하는 그런 호르몬들이 급격하게 분비가 되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각성을 하면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갑자기 또 많이 분비되기 시작해서 밤 사이에는 우리가 수면 중이라고 하는 어떤 상황이 멜라토닌에 의해서 세포들에 대해서 알려지게 됩니다. 세포들은 우리처럼 눈이나 시계가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몸 안에서 지금 우리 몸의 바깥에 어떤 낮인지 밤인지에 따라서 활동을 해야 될지 휴식을 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시계 역할을 하는 것이 이렇게 멜라토닌 농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멜라토닌은 뇌 가운데 있는 송가선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이제 분비가 되는데, 이 송가선에서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는 그 과정은 빛에 의해서 억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밝은 빛이 눈의 망막에 도달을 하면 그 신호가 이런 경로를 통해서 교감신경절을 통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송가선에 대해서 멜라토닌을 분비하지 말라고 억제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는 브레이크 같은 역할을 하고, 오히려 빛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어두운 상태가 되면 우리 뇌에서는 바깥이 어둡다는 그런 빛이 없다는 그런 상황이 멜라토닌을 분비하게 하는 엑셀레이터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안구 뒷부분에는 여러 가지 감각세포들이 존재하는데, 그 감각세포에는 이렇게 이 뒤쪽에 있어서 우리가 실제로 보는 물건이나 어떤 그런 사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뚜렷하게 시야를 제공해주는 신경세포도 있지만, 배경의 빛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전원이 없던 시절을 생각해 보시면 낮에는 햇빛에 의해서 밝아지고 밤이 되면 무조건 주변에 빛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어두워지는 그런 배경 여명 상태를 탐지하는 그런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경세포는 약 10룩스 정도의 빛이 눈으로 들어와도 작동을 해서 이 신경세포가 빛이 왔다는 것을 감지를 하게 되면 강력하게 멜라토닌이 분비되는 것을 억압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참고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눈을 감으면 빛이 눈에 안 들어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눈꺼풀을 투과해서 빛이 어느 정도 들어오게 되고, 지금 일반적으로 모니터라든가 핸드폰이 100룩스 정도 된다고 하니까 100룩스의 빛을 우리가 이렇게 대고 눈을 감으면 하나도 안 들어오는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정확한 물질을 알 수 있는 이 신경세포가 차단이 돼서 그걸 모르는 것이지, 이 신경은 100룩스 정도 되면은 당연히 10룩스 정도 이상으로 들어오는 빛 때문에 깨게 돼서 멜라토닌의 분비를 억압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잠잘 때 완전하게 암막 상태에 암막 커튼을 치거나 빛이 없는 상태를 조금이라도 밝은 빛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런 것들이 멜라토닌 분비를 현격하게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밤에 수면 상태에서는 충분하게 어두운 상태에서 잠을 자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수면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이 차후에 나오는 자료들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눈의 망막에서는 이렇게 물질이라든가 어떤 사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뚜렷하게 그것을 알아채기 위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신경 경로들도 따로 존재하지만, 얘네들이 망막에서 그런 아까 말씀드린 멜라놉신 함유 신경절 세포는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이게 시신경 교차라고 하는데, 이 시신경이 교차되는 이 부분의 위에 있어서 시신경 교차 위에 있는 어떤 그런 명암을 디텍팅하는 그런 센터에 정보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 아까 송가선에서의 멜라토닌의 분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단은 얘네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어떤 내용을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면은 망막 뒤쪽에 어떤 빛의 다음 빛은 그 정보가 이렇게 시신경을 타고 가서 이게 시신경 교차고, 시신경 교차 위에 있는 시신경 교차 상핵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는 그 빛 감지 센터에서 이제 멜라토닌의 분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래서 그 시신경을 쭉 따라가다 보면 시신경이 시신경 교차를 이루고, 이제 그 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단백질, 시계 역할을 하는 단백질의 농도를 이런 식으로 해보면, 낮에는 많이 분비됐다가 밤에는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낮에는 다시 많아졌다가 밤에는 다시 사라지고, 이런 것들이 뭐 24시간 주기로 반복되는 것을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경세포 안에서 특정 단백질이 24시간 주기로 많아졌다 줄어들었다 하는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하는데, 그 단백질은 어떻게 형성되는지 보자면, 이게 세포 속의 핵이고, 세포 핵이고, 세포 핵 안에는 DNA가 있기 때문에 이 시계 유전자가 있다면 이 시계 유전자에서 그 시계 단백질에 대한 설계도가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계 단백질이 합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계 단백질들은 서로 이렇게 쌍으로 결합을 해서 안정적으로 존재를 하다가 저녁이 되면 세포 핵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포 핵 안으로 들어온 이런 시계 단백질은 시계 유전자가 더 이상 그 설계도를 복사하지 못하도록 억압을 하면서 그런 상태가 되면은 얘네들이 이제 점점 사라지게 되는데, 그 점점 이 핵 안에 있는 모든 시계 단백질이 사라지게 되면 다시 그 억압이 풀리고 시계 유전자가 활성화 패턴이 돼서 아침이 되면 다시 이렇게 시계 단백질이 많이 해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회전 과정은 시계추가 똑딱 하는 것과 같은 과정이고, 여기가 똑이라면 여기가 딱이고 똑딱인데, 우리 몸에서는 한 번 똑딱하면 24시간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여기 이제 시계 유전자, 그러니까 이제 PER하고 CRY라고 하는 이 시계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설계도가 있는 부분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설계도를 복사해라 하라고 하는 이 전사인자라고 하는 클라카 비말1이라고 하는 이 전사인자가 시계 단백질의 카피본, A4 용지 카피본을 만들어서 세포핵 바깥으로 보내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조면수포체라는 곳에서 우리가 이제 이 설계도에 의해서 그대로 이 단백질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들이 서로 결합한 상태로 존재하다가 낮 동안에 결합한 상태에서 안정된 상태로 존재하다가 이제 밤이 되면 이런 것들이 점점 핵 안으로 들어와서 아까 이제 그 설계도를 복사하라고 하는 애들을 그 자리에서 복사하지 말라고 밀어내게 되고, 그러면 이렇게 분리된 상태에서는 얘네 밑에 있는 시계 단백질들이 인산화 과정에 의해서 쉽게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안에 있는 모든 단백질들이 분해가 되면 다시 이 전사인자가 다시 설계도를 복사할 수 있도록 유전자에 결합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다시 또 시계 단백질의 A4 용지 복사본 비율을 들자면 A4 용지 복사본이 다시 세포 바깥으로 나와서 그 설계도에 의해서 시계 단백질을 만드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24시간 주기에 똑과 딱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이렇게 송가선 안에 있는 이런 세포는 이 주기를 통해서 우리 빛에 의해서 보정이 되는 어떤 동기화가 되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밤에 핸드폰을 본다거나 자연계에서 빛이 없을 때 우리 생명체는 밤이 되면, 저녁이 되면 어두워지고 빛이 전혀 없는 상태로 잠을 자거나 그랬는데, 현대에서는 아주 강력한 빛으로 눈에다가 직접적으로 핸드폰이라든가 밤늦게 자기 전까지 모니터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런 주기에 교란을 일으키게 되고, 이런 일정하게 똑딱거리지 않는 주기는 세포에게 혼동을 줘서 여러 가지 세포의 노화라든가 염증이라든가 이런 거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망막을 통해서 빛의 자극이 가면 그런 것들에 의해서 시교차 상액에서 여러 가지 이 경로를 통해서 교감신경절을 통과해서 여기 송가선에 명령을 주는데, 여기 빨간 선에서 송가선에 명령을 주는 그 신경전달 물질은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감신경절이기 때문에 그 말단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멜라토닌을 분비해라 하고 그런 신호를 딱 주면, 노르에피네프린이 이게 이제 송가선 세포 막인데, 송가선의 이제 세포 이 막 속, 그리고 요 세포 막 속에는 이렇게 요 스위치에 딱 맞는 이
노르에피네프린에 딱 맞는 이런 스위치가 있어서 수용체라고 하는데, 이 수용체가 있어서 얘네들이 결합을 하면 핵 안에 있는 ATP라고 하는 물질을 사이클릭 AMP라는 물질로 전환을 하고, 이 사이클릭 AMP가 프로틴 키나즈 A라고 하는 어떤 단백질을 활성화시켜서 이 프로틴 키나즈 A라고 하는 단백질이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에서 세로토닌 그리고 멜라토닌으로 점차 변형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멜라토닌을 합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여기에서 신경세포에서 그 노르에피네프린 신호가 이 세포에 가면 이 세포, 송가선 세포 안에서도 굉장히 복잡한 어떤 그런 신호 전달 기전에 의해서 멜라토닌을 합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효소들이 존재하는데, 이런 이 효소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효소들은 단백질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핵 안에서 단백질에 대한 설계도 복사본을 핵 바깥으로 보내서 핵 바깥에서 그런 것들을 또 이 효소를 합성하는 그런 과정이 또 필요합니다. 이런 효소들이 있어야 이제 멜라토닌이 합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포는 이렇게 생겼고, 방금 말씀드린 핵의 막은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아까 노르에피네프린이 결합을 하면 거기에서부터 여러 가지 신호 전달 기전들이 결국에 핵 안으로 전달이 돼서 이 핵 안에서 지금 그 멜라토닌을 합성할 수 있는 효소들의 복사본을 만드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 매뉴얼을 이 핵 바깥으로, 핵공 바깥으로 보내면 이 자리에서 이제 그런 멜라토닌을 합성할 수 있는 효소들을 만들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세포질 안에서 멜라토닌을 합성하면 그런 멜라토닌은 바로 혈액으로 이렇게 방출이 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큰 분자들이 소포에 의해서 방출되는데, 멜라토닌은 이렇게 소포에 쌓이지 않고 세포질에서 바로 혈관으로 이렇게 방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곧 다음에 볼 동영상은 이 핵막은 여기고 세포막에서 신호가 전달되는 그 과정을 동영상으로 간단하게 보여드릴 건데,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핵에 들어가기 전 단계 여기서 요 근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좀 큰 화면으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노르에피네프린이 세포막의 수용체에 이제 결합을 하면, 이 수용체는 이 세포질 쪽에 있는 단백질 G단백이라고 하는 이 G단백에서 알파, 베타, 감마 세 단위 중에 이 알파 소단위가 옆으로 가서 아데닐레 사이클레이스라고 하는 이 효소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러면 이 세포 안에 있는 ATP를 사이클릭 AMP라고 하는 물질로 바꾸고, 이 사이클릭 AMP는 프로틴 키나즈 A라고 하는 단백질의 변형을 일으켜서 이렇게 실제로 이제 잡혀 있어갖고 활성을 못 갖고 있던 전사인자들이 핵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과정만 보시더라도 세포 핵막이라고 하는 그 아주 작은 단위에서도 그렇게 빛에 의해서 유발되는 어떤 신호들이 여러 가지 도미노처럼 물질들을 연쇄작용을 일으켜서 이 안에서 이제 억압되어 있는 전사인자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세포 핵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어떤 순차적인 어떤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다시 설명드리면, 이렇게 수용체에 결합된 노르에피네프린이 G단백이라고 하는 세 개로 결합된 G단백이 서로 억압되어 있다가 이 신호에 의해서 이제 알파 작은 단위, 가장 큰 단위 하나가 해방이 되면 걔네들이 드디어 이제 옆에 있는 아데닐레 사이클레이스라고 하는 효소를 활성화시켜서 이 효소에 활성화되면서 이 끝부위의 분자적 변형으로 인해서 이 핵 안에 많이 존재하고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든 ATP가 사이클릭 AMP라고 하는 약간 변형된 어떤 그런 모습으로 분자로 바뀌게 되면, 이 사이클릭 AMP가 pKa라고 하는 어떤 그 전사인자를 포함하고 있던 단백질에 4개가 결합을 해가지고 레귤레터리 서브 유니트에 4개가 결합해서 이제 촉매부 단이라고 하는 그 실제로 활성을 가진 부분이 분리가 되고, 탈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활성을 못 갖다가 분리가 되면 실제로 활성을 일으킬 수 있는 것처럼, 이것도 아까처럼 활성을 일으키는 부분이 이제 핵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 그 유전자들을 발현을 시켜가지고 여기 유전자에서 이제 아까 그런 멜라토닌 합성을 위한 효소의 어떤 그 설계도를 이제 세포질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송가선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방 이 핵막에서 금방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보여드리는 거 알려드렸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핵
핵 속으로 들어간 그런 전사인자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효소에 대한 설계도가 mRNA로 설계도가 이제 핵 바깥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데 그 설계도들이 결국에 이제 이 안에서 바깥에서 이제 단백질로 조립이 돼가지고 그 단백질에 의해서 이제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이제 합성이 돼서 세포 바깥으로 분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포 막에 대해서 방금 전에 여러 가지 이 세포 막 근처에서만 온갖 많은 일들이 도미노처럼 일어난 걸 방금 보여드렸고 그런 도미노적인 신호에 의해서 핵 안으로 이게 세포 핵인데 세포 핵에는 여러 가지 구멍이 있어서 이 구멍 속으로 바깥의 신호들이 이제 들어가서 우리의 유전자 DNA가 들어있는 그 염색체 속에 유전자의 설계도를 찾아가서 그 설계도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아까 멜라토닌을 합성하기 위한 그런 효소, 그 효소를 합성하기 위한 그런 부분의 설계도를 찾아가서 그 설계도를 이제 A4 용지로 복사하듯이 복사하게 됩니다. 그 복사한 것을 mRNA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다른 어떤 그런 효소에 의해서 DNA가 일단은 복사를 하기 위해서 붙어 있으면 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걔네들을 벌려서 거기에 있는 설계도를 핵산을 그 안에 있는 그 핵산 스펠링들을 가지고 와서 걔네들이 해당되는 어떤 그런 부위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모아서 복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A4 용지에 국회 도서관에 가서 필요한 부분만 복사해 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복사본 중에서도 이제 필요 없는 부분은 간추려서 이제 없애고 핵심되는 부분들만 따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우리가 다시 이제 핵 바깥으로 이 복사본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설계도 기초 설계도들이 핵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면 핵 바깥에서는 또 다른 인부가 있어서 이 설계도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어서 소화시킨 최소한의 레고 블록 같이 우리 몸의 구성 요소인 아미노산, 요 아미노산을 가지고 오는 이 분자에 의해서 우리가 이 설계도가 똑같이 그 설계도에 해당하는 그 아미노산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거를 tRNA라고 그러고 이 tRNA 밑에는 이렇게 설계도를 인식하는 스펠링이 있어서 세 단어에 해당하는 아미노산을 가지고 와서 이런 애들을 점점 이게 전부 다른 아미노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그 다른 종류의 이런 식으로 아미노산을 붙이는 것이 결국 단백질이 되고 아까 효소는 이런 단백질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백질이 구슬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서 그 설계도대로 이 진주 목걸이처럼 만든 거는 이 자체의 어떤 힘에 의해서 이렇게 접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덩어리의 모양에 따라서 이제 기능이 결정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뭐 멜라토닌 합성하는 요 어떤 부위에 처럼 모양이 똑같이 맞아지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단백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이 망막에 도달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이렇게 송가선에 그 신호가 전달돼서 송가선에서 혈류로 몸속에 피로 이렇게 분비되는 멜라토닌의 양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는 행위는 눈을 뜸으로써 더 많은 빛이 눈에 들어와서 더 많이 멜라토닌이 더 분비되지 않도록 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이렇게 우리 뇌에서 송가선 부분에서 멜라토닌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몸에서 다른 곳에서 분비되는 코티졸에 의해서 똑딱똑딱 하는 생체 시계가 빛에 의해 보정되면서 낮과 밤에 대한 이런 주기들은 그런 농도에 의해서 우리 몸에서 눈도 없고 시계도 없지만 모든 우리 몸의 다른 세포들은 그런 농도를 통해서 내가 지금 밤이구나 낮이구나 하는 시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체 시계는 빛에 의해서 보정되고 송가선에 의해서 주로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9시 뉴스에 띠 하는 그런 띠 하는 시간에 맞춰서 바늘 시계를 이렇게 보정을 해서 시간을 맞추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런 주된 시계 메인 시간 알람을 여기에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렇게 빛에 의해서 눈에 의해서 들어가서 생기는 이런 멜라토닌은 여러 가지 뭐 소화기계라든가 대사라든가 여러 가지 세포들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멜라토닌이 소화기 세포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멜라토닌이 주로 밤에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밤 동안 우리가 휴식을 취하면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그래서 염증을 억제하는 그런 작용과 점막, 소화기 점막을 보호하고 재생을 촉진하고 위산 분비를 억제해서 궤양을 예방하고 장 운동성을 조절해서 소화 과정을 최적화하고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유지하고 또 염증성 장질환이나 과민성 대장증후군, 위염, 소화기궤양, 소화기 질환의 완화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멜라토닌이 충분히 분비되지 못하도록 밤에 불만 세게 켜고 자더라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악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멜라토닌은 이게 신경계 세포의 세포막이라고 하면 그 신경계 세포의 세포막에 멜라토닌이 결합을 하면 이런 식으로 세포의 생존이라든가 뭐 염증이라든가 산화적 스트레스 이런 것들도 다 완화시켜주는 어떤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멜라토닌은 신경계가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자면 염증도 줄여주고 보호도 하고 리듬도 좋게 만들어주고 재생도 많이 회복을 도와주기 때문에 알츠하이머병에서 베타 아밀로이드가 축적되는 걸 억제하고 파킨슨병에서 도파민 신경도 보호해주고 우울증이 있을 때 세로토닌 대사도 조절을 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방을 좀 환하게 하고 자는 것들은 이렇게 어느 정도는 알츠하이머병이나 이런 신경계 병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눈을 통해서 어떤 정보가 간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송가선에 맞춰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실제로 그런 빛 자극은 여기에 있는 레티큘러 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망상 형성체라고 하는 요 구조물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그 영향을 미쳐서 얘네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식이 없는 사람을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막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고 귀로 소리를 들려주고 몸을 흔들고 또 눈을 뒤집어 까서 빛이 들어가게 했을 때 자꾸 깨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 몸을 각성시키는 이 중추가 망상 형성체 이 파란 부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뇌간의 망상 형성체하고 이 시상 이 두 군데가 우리의 의식을 깨는 우리가 각성을 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우리가 병이 오면 우리는 바로 혼수 상태에 빠지고 죽음에 가까운 그런 상태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망상 형성체라고 하는 거는 그 우리가 이렇게 심폐질이 발전하기 전에 가장 궁극적으로 생명계의 가장 기본 단위들이 모여져 있는 원시뇌의 원형이고 이런 원시뇌의 그 망상 형성체의 기능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게 각성이라든가 의식을 깨어나게 하는 그런 상태에 관여를 하고 운동과 자율신경, 감각 정보를 통합하고 반사활동을 하고 통증을 조절하는 건 가장 생명의 기본이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담당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망상 형성체 안에서 눈 운동에 관계된 어떤 그런 신경세포들을 그려놨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머리를 움직인다거나 몸이 이렇게 넘어진다거나 그런 것들과 정보를 서로 공유를 해서 우리가 이제 고개를 기울이거나 뭐 보행하면서 머리가 위아래로 움직여도 시야가 흔들리지 않게끔 보정해주는 그런 여러 가지 반사 회로들이 요 안에 존재를 하고 그 중에 이 부분 가장 위에 있는 우리가 동안신경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눈꺼풀을 올리는 그런 신호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동안신경에서 우리가 눈을 움직이는 눈의 많은 움직임을 담당하는 그런 신호와 눈꺼풀을 움직이는 그런 신호를 담당하기 때문에 이 망상체 형성에 우리 의식을 아침이 됐습니다. 이제 각성하십시오 하고 우리를 내 의식과 무의식 속에서 나도 모르게 눈을 딱 떠지게 하는 그 순간 망상 형성체의 그런 어떤 각성에 의해서 그 최종 신호가 이 동안신경 핵을 통해서 눈꺼풀로 전달이 돼야 나도 모르게 이제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눈꺼풀을 올려주는 근육을 작동을 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조금 이따 나오지만 이 동안신경이 가는 이 경로 안에가 눌리게 되면 그런 눈의 움직임도 문제가 생기고 눈꺼풀도 안 떠지게 되고 또 이 동공의 크기도 우리가 이제 빛에 의해서 조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혼수 상태가 되면 눈을 감게 되고 눈꺼풀을 올려보면 이제 눈이 위치가 변해 있다거나 동공반사가 사라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혼수 상태에 있는 환자들을 눈에다가 펜라이트를 비춰가지고 동공이 수축하는지 안 하는지 보는 것은 이 경로상의 문제를 우리가 알아내기 위해서 뇌간이라든가 이 동안신경이 나오는 이런 곳에 문제가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서 이제 응급실에서 하는 것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눈을 움직이는 근육과 눈꺼풀을 움직이는 근육은 이런 식으로 보면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눈꺼풀을 움직이는 것과 눈동자를 움직이는 건 전혀 다른 현상 같지만 신경계에서 보면 그냥 근육을 수축시키는 이제 그런 것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아까 그 신경에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눈꺼풀을 한쪽을 못 뜨게 되고 눈 뜨는 어떤 그러니까 실제로 의식을 잃으면 이쪽 눈도 못 뜨겠죠. 그래서 두 눈을 다 감고 있을 때는 이제 한쪽 눈이 안 떠지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눈꺼풀을 강제로 올려보면
눈이 이렇게 정렬되어 있지 못하고 한쪽으로, 안쪽으로, 위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하외측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서 동공도 이제 눈꺼풀을 올리면 빛이 들어가서 이렇게 동공 반사가 작아져야 되는데 작아지지 않고 커지면 방금 알려드린 그 동안신경 경로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걸로 아주 위험한 어떤 그런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뇌가 외상을 입어서 뇌 안에 출혈이 있게 되면 뇌는 폐쇄된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조금만 공간 점유하는 게 조금만 생겨도 뇌가 이 약한 곳을 통해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뇌 탈출이라고 하는데 이쪽에 비해서 이렇게 탈출되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 뇌가 탈출되면 첫 번째로 건드리는 것이 이 동안신경입니다. 그래서 이 동안신경과 이 뒤에 뇌관이 있기 때문에 뇌가 이쪽으로 이제 많이 탈출하면 할수록 눈의 동안신경을 건드려서 눈꺼풀을 못 올리게 되고 동공반사가 사라지게 되고 요 앞에 이제 추체루라고 해서 우리가 사지로 움직이는 그 신경 요렇게 해서 여기서 교차돼서 반대로 가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오른쪽에서 동안신경을 누르면 오른쪽 눈에 문제가 있으면서 반대쪽 왼쪽 발에서 병적인 어떤 반사가 나타나고 또 더 심하게 뇌관을 누르면 각성을 시키는 그런 센터를 누르는 거기 때문에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혼수 상태에 있는 사람이 눈에 이런 소견이 있으면 먼저 뇌 탈출을 의심을 하고 매우 응급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식이 없는 환자는 먼저 이런 소견이 있는지 눈에 대해서 검사를 해보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대치동 청명한의원 원장 엄미키였고요. 네이버에서 가장 큰 한의사 학습 카페를 20년 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눈을 뜨는 그런 단순한 1초도 안 되는 그 순간이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세포들이 엄청나게 많은 기전에 의해서 신호를 전달하고 주고받으면서 그 막 신경세포 수준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 핵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그 핵 바깥으로 막 단백질을 만들면서 막 얘네들이 왔다 갔다도 하고 그러면서 온몸의 세포에 대해서 시간을 알려주고 그런 것들이 이제 각성센터에서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까지 연계가 돼서 또 그 각성을 시켜서 가는 그 눈까지 가는 경로, 눈을 뜨게 하는 그 신경까지 문제가 없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개념이라는 것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눈을 뜰 때 눈이 동시에 같이 떠지는 거, 한쪽이 안 떠지고 이런 건 굉장히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동시에 눈이 같이 떠지게 되는 거는 이런 각성센터라든지 아니면 우리 몸에서 어떤 시계 유전자가 정상으로 작동을 하고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기전에 뒷받침되고 있다는 것은 아마 오늘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기전이 실제로는 존재하지만 이런 기적 같은 여러 가지 릴레이들이 일어남으로써 우리 몸이 이제 잘 작동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예전에 데카르트라든가 라이프니츠 같은 철학자들이 기계 속의 유령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아주 작아진 우주선을 타고 우리 몸 안에 신경세포를 이렇게 돌아다니면 예전에 이제 물레방앗간을 비유를 많이 했는데 방적기라든가 물레방앗간처럼 기계 속으로 우리가 작아져서 들어가면 부품들이 딸깍딸깍 움직이는 것만 보지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끼는 의식이라든가 이런 걸 볼 수가 없어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뭐 물질적인 세계와 정신적인 세계를 분리하는 뭐 그런 철학자들의 논의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보여드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아침을 눈을 뜨는 그 순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계 속의 유령처럼 부품들이 물질적으로 그냥 따그락거리는 어떤 그런 것만 바라봤는데 놀랍게도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아침을 맞이하는 그 큰 기쁨에 기여한다는 것은 우리 몸이 얼마나 멋진 기전들이 우리의 의식을 뒷받침하고 있는지를 한 순간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좀 쉽게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이 아니었나 사실 좀 걱정은 되지만 혹시나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 행여 계신다면 참고 봐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